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재미있는 스파이 이야기 많죠. 주로 007, 제임스 본드 있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션 임퍼시블의 이슨 헌트가 있죠. 톰 크루즈가 연기했던. 자, 그렇다면 20세기의 스파이들의 중심 도시, 중심의 곳 과연 어디일까요? 007이니까 런던? 아니면 이슨 헌트이니까 워싱턴인가? 사실은 스파이의 중심은 바로 독일 베를린입니다. 자, 독일의 흥미로운 스파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게요.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리샤드 저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007의 모티브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검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차 대전 흐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스파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리샤드 저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1895년에 독일 그리고 소련의 혼혈로 태어납니다. 사실 현재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독일을 위해서 1차 대전 때 군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부상을 3번 입어요. 그러면서 애국심이 이제 잃게 되는데요. 그리고 1차 대전 끝나고 공산당에 가입합니다. 당원이 되는 거죠. 나중에 소련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시작하다가 결국 1933년에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나치당에 가입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도쿄로 갑니다. 그리고 도쿄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기자 활동을 시작하는데 사실 정말 신뢰감 가는 나치처럼 보이지만 비밀로 소련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합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 좀 설명드리자면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하고 일본 둘 다 적대국이었죠. 그리고 양쪽이 있죠. 위험하죠. 리샤드 저그가 스탈린한테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정보가 바로 뭐냐면은 1941년에 독일이 서쪽에서 소련을 공격할 거라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그 정보를 무시합니다. 근데 실제로 공격이 이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탈린이 리샤드 저그의 정보에 결국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서쪽에서 독일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쪽에서 일본이 있잖아요. 스탈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일본이 공격하면 양쪽에서 전쟁해야 되는데 병력을 어느 쪽으로 보내야 할지 어떤 비율을 보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리샤드 저그는 도쿄에 있으면서 어떤 정보를 얻었냐면은 일본은 동쪽에서 소련을 공격하지 않고 남태평양 지역을 가서 공격할 거라는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똑같이 스탈린에게 전달하죠. 스탈린 이번에 이 정보를 얻고 믿음으로써 자기 병력을 굳이 동쪽에 둘 필요 없이 병력 전체 다 서쪽으로 보내서 막을 수 있었죠. 이런 면에서 리샤드 저그의 스파이 활동 그리고 스탈린에게 전달했던 정보는 2차 대전 흐름이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근데 그분은 이제 왜 007 모티브 했냐면은 술, 담배 엄청 좋아하고 여자를 엄청 좋아하고 하나의 카사노바였죠. 근데 자기 활동도 나름 아주 충실하게 했었던 건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941년에 일본이 리샤드 저그라는 스파이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리샤드 저그가 공항에서 막 출발하려고 했을 때 체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갇혀져 있다가 44년에 교수형으로 사형을 당하죠. 소련은 한동안 리샤드 저그의 존재를 부정했었죠. 우리 그 사람이랑 아무 관계 없고 우리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다가 결국 리샤드 저그가 죽은 지 딱 20년 됐을 때 1964년에 딱 그 시대상 어떤 영웅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소련의 영웅이었다고 그게 홍보하면서 이제 위인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독일 그리고 소련의 혼혈이 2차 대전 흐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면서 어쩌면 007의 모티브가 됐던 리샤드 저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멜린이 스파이들의
중심, 스파이들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독일이 분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동독하고 서독 정도만 알고 있는데 초반에는 사실 4가지 구역으로 분단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도시가 4가지 구역으로 분단되면서 소련, 미국, 그리고 프랑스랑 영국 각자 이렇게 관리하는 구역들이 있었는데 냉전 시기 되면서 결국 미국하고 소련의 사상 대립이 점점 심해졌잖아요. 자, 한 도시에 있는 좁은 공간에서 4나라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데 스파이들의 활동이 정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모스크바 외에는 KGB의 제일 큰 사무실이 동독에 있었고요. 그리고 베를린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도시 되면서 현재도 베를린 만약에 여행 가시면 큰 스파이 박물관도 있으니까요. 아이들 데리고 구경 가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1949년에 동독 그리고 서독 이제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독에서 많은 분들은 서독으로 넘어갔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 그러면은 동독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서독 입장에서는 스파이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일반 시민들이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결국 동독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정치 상황이 어떤지 잘 아는데 넘어오니까 또 당연히 서독에 조금 더 충실하겠죠. 사상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꼬시려고 하는 거죠. 일반 시민들을 스파이로 채용하려고 하고 다시 동독으로 보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던 활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독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스파이 활동 하나 더 있었던 게 1950년에 약 450m 정도 되는 터널을 파서 이 터널 통해서 또 동독 그리고 소련의 전화기 도청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보를 얻어내면서 동독 그리고 소련이 요즘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터널의 정체가 일찍부터 밝혀졌어요. 조지 블레이크라는 소련 스파이 통해서 밝혀졌는데 근데 소련은 여기서 바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행동하진 않았고요. 약 6개월 동안 이 터널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것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지 블레이크라는 스파이가 서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이의 정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 터널에 대한 어떤 정보를 딱히 털어내질 않고 조금 더 전략을 세운 다음에 결국 이제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양국가의 어떤 스파이 이야기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양국가에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했었어요. 하지만 이 스파이 활동에 아주 큰 변화를 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베를린 장벽의 생김이었죠.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점점 더 어려워졌죠. 서독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기술에 의존하면서 스파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동독은 좀 달랐어요. 계속해서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아주 잘생긴 남자 스파이들을 채용했죠. 그 사람들은 바로 로메오 부대였습니다. 자, 로메오 부대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옛날에 동독 쪽으로 가면서 슈타지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그 슈타지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여자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호기심 많이 가고 정말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로메오 하면은 보통 로메오하고 줄리엣이 떠오르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소설이죠. 로메오 부대가 어떤 거냐면은 잘생긴 남자들의 스파이 이야기입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때문에 독일 남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남자들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국가기관에서 비서로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함으로써 사실 국가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결혼할 상대방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외로움을 더 많이 탔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동독 입장에서 굉장히 잘 활용했는데요. 그 활용했던 집중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마쿠스 월프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로메오 부대라는 작전을 세우면서 잘생긴 대학생들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대생부터 시작해서 공대생, 정말 가리진 않고 잘생기고 어느 정도 머리가 좋고 매너가 좋은 남자들이면은 슈타지들 위해서 채용해서 결국 스파이로 서독으로 보냈죠. 이 스파이들의 방식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직접적으로 서독으로 바로 갔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를린 가시면 프리드리히슈타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차역이 있는데 그 기차역에서 보통 동독하고 서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달랐었는데 서류를 위장하면서 그 동독 스파이들도 쉽게 서독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런 방식도 있었고요.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은 동독하고 서독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던 장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가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해변에서 서독 비서들이 휴가를 많이 보내는데요. 그래서 외로운 비서들이 거기서 휴가를 보내다가 갑자기 잘생긴 독일 남자가 아주 좋은 매너로 말 걸고 그리고 점점 접근하면서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죠. 동기를 봤을 땐 약 80명의 동독 스파이들이 있었는데요. 성공적으로 비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건수는 약 34건에서 40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사람인지라 감정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여자들하고 사랑에 빠져서 같이 도망치려고 했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나중에 결혼하지 못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우울증 걸리거나 자살했던 경우들도 있었고요. 정말 그 스파이 활동이 너무 재밌어서 그 남자를 그렇게 딱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는 게 좀 심심하고 스파이로 활동하는 거 재밌어서 오히려 그 스파이 활동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여자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로미오는 누구냐면은 필릭스라는 공대생이었습니다. 이 필릭스라는 공대생은 노르마라는 별명을 지었던 서독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국 동거하게 됩니다. 근데 필릭스의 정체가 결국 서독에서 밝혀집니다.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머리 스타일 때문이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50년, 60년대, 70년대는 서독 사람들은 머리를 많이 기르게 되는데 남자들은 동독 남자들은 짧은 머리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머리 스타일로 돌아다니니까 의심을 삼게 되고 결국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필릭스라는 스파이의 정체가 점점 밝혀지니까 동독 슈타지가 필릭스를 억지로 다시 동독으로 끌고 오는데 이 노르마라는 여자는 자기 남자친구의 정체 하나도 모르고 동거하다가 어느 날 자기 비어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통일될 때까지 자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로미오 그리고 줄리엣 이야기들이 펼쳐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너무 사랑에 빠져서 같이 도망쳤던 그런 경우들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미오 부대의 작전을 세웠던 마쿠스 월프라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됐을 때쯤에 이 사람은 모스크바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 바바리아주 국경 쪽에서 체포되는데요. 근데 과연 징역을 살게 됐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독하고 동독 둘 다 국가로 인정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스파이 활동도 사실 합법적인 거였고요. 체포되긴 했지만 징역 살지는 않고 나중에 오히려 책을 쓰면서 이 스파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털어놓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결국 8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날에 세상을 떠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17주년 되는 날에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마쿠스 월프가 마지막으로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 썼습니다. 본인은 로미오 부대를 만들었지만 이 로미오 스파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 아니었죠. 인류 역사를 전체 보면 늘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것을 가짜 이제 연기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랑하면서도 중요한 국가 비밀을 빼냈던 경우들 많았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1차 대전 당시 마타하리라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마쿠스 월프가 이 현상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꿀트랩, 네, 호니시팔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정말 달콤하지만 결국 내가 트랩에 걸린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스파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 한 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günter Guillaume이란 동독 스파이였습니다. 여러분, 윌리 브란트 전 총리를 아시죠? 우리 보통 독일 반성 역사 얘기했을 때는 항상 아주 유명한 사진 있죠. 폴란드 마르샤바 가서 윌리 브란트가 무릎 꿇고 2차 대전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비 맞고 기도하고 묵념하는 아주 중요한 사진이고, 그래서 윌리 브란트가 국제적으로 정말 많은 존경을 받기도 하고 독일 내에서도 사람들이 이 모습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윌리 브란트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본인은 사임하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스파이 때문이었습니다. günter Guillaume이라는 사람은 정말 미세하게 서독에서 스파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결국 총리 밑에서 상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윌리 브란트와 아주 가까운 관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독에서 18년 동안 가까이 정치 활동하면서 결국 윌리 브란트 총리 밑에서 상담하고 윌리 브란트 휴가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4주 동안 노르웨이 숲속에서 같이 가까이 지내면서 günter Guillaume이 아주 중요한 서류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윌리 브란트 총리한테 보냈던 닉슨 대통령의 편지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서독 총리한테 보낸 기밀 서류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밝혀지면 안 되는 내용들의 편지였는데 günter Guillaume 이 편지의 내용까지 파악해서 동독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씩 günter Guillaume의 정체성이 밝혀지면서 결국 본 근처에 있는 자기 자택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그때 서독 경찰이 총 들고 자택에서 günter Guillaume 체포하러 가는데 본인의 활동을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딱 문을 열자마자 손을 들면서 나는 동독의 장군이다. 그리고 자기의 장군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결국 체포하게 됩니다. 윌리 브란트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윌리 브란트는 한 6개월 전부터 günter Guillaume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의심하게 되면서 본인의 활동들 맞춰서 했겠죠. 하지만 책임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윌리 브란트의 아내가 결국 윌리 브란트 총리한테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그건 너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민주당의 총리 윌리 브란트가 동독 스파이 때문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1985년 되면서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들어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독일도 통일하게 되는 거죠. 90년대. 그래서 80년대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스파이 교환도 이뤄졌던 것입니다. 크게 3번 있었습니다. 1962년,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생긴 지 1년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1985년 제일 큰 규모의 스파이 교환이 있었고 1986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특히 1985년에 있었던 스파이 교환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관련해서 영화도 만들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Bridge of Spies 한번 보시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Bridge of Spies 그리고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베를린 중심으로 이뤄진 독일의 스파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듣고 또 한번 나중에 베를린 가셔서 스파이 박물관도 방문하시면 아마 더 생생하게, 더 재밌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h hoffe, wir sehen uns beim nächsten Mal wieder zu einer neuen Folge und bis dann. 또 만나요.